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는 시간, 종목 SOS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이든홀딩스의 이지현 대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일단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후장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살펴보면은 장 초반에 이제 상승 출발 이후에 상승폭을 좀 일부 반납하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좀 순매도세를 보이면서 현재 코스피는 0.6% 하락 중이고 코스닥은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좀 강한 흐름을 좀 나타내주면서 다시 또 0.2%까지 좀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CPI와 FOMC 경계감이 아무래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일부 출회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내일 저녁에 CPI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FOMC 결과는 이제 목요일 새벽쯤에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연준이 이번 주 이제 FOMC 회의에서 15개월 정도 만에 처음으로 좀 인상을 중단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되고 있고 12월 정도까지는 목표 금리를 현재 수준 정도에서 한 5% 그리고 5.25% 정도로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점도표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 6월 FOMC에는 아무래도 이런 매파적 좀 인상 중단으로 좀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 이런 점도표를 통해서 좀 추가 인상을 어느 정도는 좀 시사할 가능성도 남아 있거든요. 뭐 그렇지만 이런 뭐 인플레이션 완화라든지 노동 여건도 둔화되고 있고 뭐 대출 축소 같은 뭐 인상 재개는 좀 사실상 다음 달에 좀 부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 이제 5월이 연준의 사실상 좀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연준의 긴축 종료에 좀 베팅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뭐 채권 투자자들도 뭐 이번 주 결과를 모두가 좀 주목하고 있는데 분위기를 보면은 연내 금리 인하 기대 관련해서 연준은 좀 시기상조라고 좀 일축을 하고는 있지만 뭐 이런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한 번 정도 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런 뭐 옵션 시장 쪽에서도 이런 경기 침체 우려 관련해서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베팅이 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 뭐 자산 운용사들 쪽에서도 뭐 연준이 한두 번 더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뭐 정말 거의 다 끝났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뭐 경기가 뭐 침체에 빠져서 연준이 뭐 금리를 뭐 내려야만 하거나 또는 뭐 경제가 충분히 둔화된다면 뭐 남은 기간 동안은 5% 선에서 유지하고 내년에는 서서히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난 주말에 이제 미증시를 살펴보면 테슬라 같은 이제 개별 종목 강세에 힘입어서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드에 의해서 GM 쪽과도 이제 전기차 충전 시설 이용을 이제 협약을 이제 체결됐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또 11일 연속으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고 이제 전기차 산업 쪽에서 아무래도 이런 충전 시설에
표준화를 좀 이제 테슬라가 좀 선두를 굳건히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더욱 굳건히 이어나갔습니다. 반면에 이제 AI 관련 종목군 쪽에서는 좀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좀 출회가 됐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와 좀 비슷하게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 충전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AI 쪽에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보아 쪽에서 8주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이런 기술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약 한 12억 달러 정도 유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된 것이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골드만삭스도 이제 올해 모든 분기에서 플러스 성장을 전망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FOMC 그리고 ECB 통화 정책 회의 등을 앞두고 일부 관망세가 예상은 되지만 이후에는 큰 흐름에서는 긍정적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당분간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투자 전략에 좀 참고해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우려감은 완화로 조금 돌려 세워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현지 시간으로 내일부터는 FOMC 회의가 열리는데 6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 지수도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더욱더 급락하고 있는지 2시 30분 기준 급락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SCM 생명과학이 지금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가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소화기 톱티어 저널 논문을 게재했음에도 불구하고 31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세 펼칩니다. 7,51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성코퍼레이션 보겠습니다. 전거래일에는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나타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8% 넘게 빠지면서 4,15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넥슨게임즈 보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가 여름 쇼케이스에서 7년 만에 6차 전직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주가는 6%대 약세를 나타냅니다. 19,22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로메카 보겠습니다. 협동 로봇과 부품 자동화 솔루션 전문 제작 업체입니다. 주가 5%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37,0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트룩스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3%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25,2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넥슨게임즈를 구조해 볼 텐데요. 게임주들 최근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자면 좀 재미없는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이슈 때문이라고 조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넥슨게임즈의 경우에도 오늘 메이플 스토리에서 7년 만에 6차 전직을 발표했지만 지금 주가 지지부진합니다. 어떤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하시나요? 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넷게임즈하고 이제 넥슨 GT가 합병한 시총 현재 1조 2천억 원가량 이상 되는 대형 게임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회사로 이제 넥슨의 핵심 개발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 글로벌 쪽에서 매출이 계속 역주행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중국 쪽에서의 흥행 잠재력이 좀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관련해서 이제 미출시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매출 역주행을 한번 살펴보면 5월 매출액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한 120% 정도나 증가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 1월에 이제 2주년 만에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일본 쪽에서도 어느 정도
하향화가 좀 지속되고 있었는데 일본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5월에 다시 한번 또 재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다운로드 지표 또한 지난 21년이나 22년을 좀 상회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시한 지가 지금 2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 글로벌 쪽에서 계속 좀 유저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 매출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지고요. 월간 다운로드 수가 현재 15만에서 한 20만 정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21년 그리고 22년 이상의 수치를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고 있고 좀 더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런 관련해서 2차, 3차 창작물들이 계속해서 좀 활발하게 제작되면서 이런 관련 IP가 어느 정도 좀 영속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도 블루 아카이브 관련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스토리나 캐릭터 관련해서 좀 팬층이 계속해서 좀 두텁게 쌓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블루 아카이브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쪽 관련해서도 이 블루 아카이브는 계속해서 좀 외형 성장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보면 현재 사전 예약자 수가 거의 230만 명 정도를 돌파했고 출시 이후에도 순위권으로는 10위권 후반 정도는 계속해서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중국에서는 베일드 엑스퍼트나 퍼스트 디센던트, 갓섬 같은 이런 신작 라인업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락 원인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중국 외자 판호 발급 관련한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한한령 재개 가능성 관련해서 일부 좀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나면 앞으로 좀 기대감이 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이런 관련 우려해서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넥슨 게임즈는 한한령이 다시 또 재개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최근에 차트 조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버티자라고 말씀드릴게요. 현재 121선 부근에서 좀 이제 터치를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한한령 관련해서는 조금 우려가 과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충분히 좀 반영된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런 중국 외자 판호 발급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3월 국내 게임사들 관련해서 이제 중국 외자 판호 발급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중국 게임 산업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런 외자 판호 발급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한한령 재개 가능성 부각으로 이런 좀 조정을 받은 대표적인 중국 게임 관련 국내 기업들은 다시 한번 충분히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런 정식 게임 출시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중국 게임 시장이 한한령 이전에 2015년 대비해서 훨씬 좀 거대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외자 판호 발급을 받은 게임사들은 이런 유의미한 실적이 충분히 기여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이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신작 모멘텀이 한 4가지 정도 충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충분히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이런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를 비롯해서 대표적으로 좀 국내 게임사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기업 중에 하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우선 현재가 신규 기보유자분들은 이제 버티자라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보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혹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18,500원 그리고 목표가로는 21,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17,5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넥슨게임즈에 대해서는 과한 우려감이 반영된 구간이라고 분석해 주시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자라는 전략을 취해보시라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하실 분들께서는 18,500원 선에서 진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진입을 하셨다면 목표 주가는 21,000원, 손절 라인은 17,500원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뉴로메카 구조를 해볼 텐데요. 지금 포스코와 협동 로봇을 개발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북미 로봇 자동화 전시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하락은 무엇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뭐 협동 로봇 아니면 뭐 로봇 부품, 뭐 자동화 솔루션 관련해서 이제 전문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로봇 자동화 플랫폼 서비스나 솔루션 구축 사업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뭐 이런 관련한 캐파 확장 효과도 좀 나타나고 있고, 뭐 의료용이나 농업용 쪽에서 이런 신규 수요 또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이런 F&B양, 뭐 교촌이나 고피자 같은 이런 조리 로봇 관련해서도 대량으로 어느 정도 공급 가능성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조리 로봇 쪽에서는 타사 대비해서 기술적으로 강점을 보유한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뭐 협동 로봇뿐만 아니고 뭐 산업용 로봇이나 뭐 자율이동 로봇 같이 좀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뭐 관련한 핵심 부품이죠. 뭐 모터나 감속기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좀 내재화가 이루어지면서 수익성 또한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로봇 관련해서 국내 뭐 최대 특허를 좀 보유하고 있고, 국내 제품 구성 또한 뭐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매출 비중을 보면은 협동 로봇이 한 절반 이상 56%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물류 로봇은 한 3% 정도, 그리고 로봇 부품 쪽으로 한 37% 정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뭐 범용 자동화 로봇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외형 성장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하락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한 또는 뭐 로봇이나 반도체 쪽에서 최근 좀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주에 이제 CPI나 FOMC를 앞두고 이런 좀 경계 심리 속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의 차익 매물이 출회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경기 일정을 앞두고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부분들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면 좋을지 가격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세요. 네, 뉴로메카도 버티자라고 제시 드릴게요. 현재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21선, 61선이 좀 어느 정도 터치를 한 구간이거든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이런 FOMC나 뭐 CPI 같은 이번 주 좀 굵직한 일정들이 지나고 나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좀 반등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뭐 국내외 이런 협동 로봇 시장이 성장해 나가면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뭐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생산 능력이 협동 로봇은 한 연간 한 700대 수준이었거든요. 뭐 지난해부터 이런 포항 쪽이나 계속해서 뭐 이런 라인 증설을 이어나가면서 올해에는 하반기쯤에는 이제 협동 로봇 주요 제품들이 한 6,000대 정도까지도 캐파가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12,000대까지도 회사에서 좀 계획 중이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 협동 로봇 단가가 한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좀 빠른 로봇 수요 확대가 이어나가면서 관련한 좀 대응 전략을 좀 착실하게 좀 세워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F&B 사업 쪽에서 이런 이제 2021년에 교촌 치킨 그리고 이런 치킨 조리 로봇 관련해서 MOU를 체결해서 좀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까지 교촌 F&B 쪽에 5개 정도 매장에 이제 협동 로봇을 공급을 했고,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좀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의료용 OEM, 큐렉소 쪽에 또는 뭐 이런 스마트팜 이동형 로봇 그리고 조선업 용접 로봇 쪽으로도 계속해서 영역을 좀 다양화해서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점도 앞으로 이런 매출 성장이나 시장 점유율 쪽에서 계속해서 확대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뭐 현재가 부근에서 37,200원 정도 선에서 매수가 전략 드리겠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4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3,000원 정도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업의 성장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이 되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는 전략을 취해 보시고요.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 매수를 하신다면 37,200원 선에서 접근을 해 보시고요. 이때 목표 주가는 41,000원, 손절 라인은 33,000원으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종목 구조해 보겠습니다. 솔트룩스를 구조해 볼 텐데요. 앞서서 AI 관련주도 설명해 주셨는데 오픈 AI CEO가 방한한 이후에 AI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같이 움직인다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 자회사인 플루닛 스튜디오에 챗 GPT를 도입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이 종목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분석해 봐도 괜찮을까요? 네,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뭐 이런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이런 대화형 AI, 이런 앙상블 대화형 인공지능이 핵심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AI 기업들과 다르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을 좀 확보해둔 AI 기업이거든요. 뭐 이런 공공기관 쪽에 B2B 쪽으로 계속해서 좀 꾸준한 실적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올해는 이런 뭐 구독형 인공지능 AI 관련 서비스가 출시가 예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 다변화 쪽에서도 충분히 좀 기대감이 많은 기업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자회사 플루닛 쪽에서 플루닛 워크센터나 플루닛 스튜디오 쪽에 구독형 서비스가 이제 올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플루닛 워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95% 이상의 정확도로 이런 음성 인식 정확도를 좀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ARS 쪽에서 좀 완전 대체할 것으로 이런 목표를 좀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루닛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가상 인간을 생성하면서 컨텐츠 제작까지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2년에 작년에 보면은 이런 신제품들 출시를 준비하면서 연구 개발비가 좀 많이 나가면서 제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런 관련한 구독료 모델들이 출시가 예정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런 수익성 제고 그리고 외형 성장까지 전망이 되면서 올해는 흑자 전환이 좀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또 정부에서도 이제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프로젝트라는 것을 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올해 우리나라 현재 지금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을 보면 미국 대비해서도 거의 뭐 90% 가까이, 현재 뭐 89.1%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향후에 이런 정부 주도의 공격적인 투자에 뭐 이런 솔트룩스 같은 기업들도 계속해서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B2B 쪽으로는 이제 솔트룩스가 좀 담당을 하고 있고, B2C 쪽으로는 이제 자회사 플루닛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실적적으로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 원인을 좀 분석해 보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샘 알트만 오픈 AI CEO가 방한을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뭐 AI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강조했던 거는 한국의 이런 AI 반도체 쪽에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두고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오늘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은 대표적인 이제 AI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AI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미국 증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AI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솔트룩스 또한 오늘은 좀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략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솔트룩스는 버티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자회사 플루닛이 이런 플루닛 스튜디오에 챗GPT,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챗GPT를 도입한다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뭐 AI 반도체 쪽이 최근에 엔비디아 이런 뭐 실적이나 관련해서 좀 집중을 많이 받으면서 AI 반도체 쪽, 하드웨어 쪽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AI 쪽은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가 더 크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솔트룩스나 기존에 이제 처음 AI 열풍이 불었을 때 솔트룩스나 뭐 코난 테크놀로지나 뭐 마음 AI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 시장 주도 섹터들을 보면 뭐 거의 다 뭐 AI 관련해서 연관되지 않은 섹터가 없는데, 뭐 앞으로
이런 뭐 자율주행 쪽이나 로봇 시장이 개화해 나갈수록 대화형 AI 탑재는 또 필수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뭐 음성인식 기술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좀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는 계속해서 좀 중요성이 부각되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는 뭐 이런 어느 정도 AI 기업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이런 기술력이나 실적 측면에서 이런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애플도 사실 지난주에 이제 그 WWDC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비전 프로 쪽에 더 관심이 집중이 많이 되었었는데, 애플이 AI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도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컸었거든요. 근데 뭐 지난 5년 동안 애플이 진행해왔던 이런 M&A 기업들 리스트를 또 살펴보면 AI 관련된 업체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한 45% 비중으로 이어져 왔었고, 뭐 미국 5대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최대 규모로 또 이런 AI 관련해서 M&A를 진행해 왔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차트를 보더라도 지난 AI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3월 초부터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고 현재 이제 121선 부근까지도 터치를 한 구간이거든요. 앞으로 현 구간에서 충분히 기술적 반등 시도가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버티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 25,100원 부근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는 3만 원, 그리고 이후에는 앞으로 이런 AI 관련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더 주목을 받아 나가면서 뭐 2차적으로는 충분히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 라인은 22,5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솔트룩스는 기술적인 반등을 계속해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버티자라는 전략을 취해보시고요. 접근을 하시겠다면 25,100원 선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의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 라인은 22,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이든홀딩스의 이지연 대표와 오늘 종목들 구조해봤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종가에 베팅할 종목을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스 종가 베팅.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종가 베팅 시간에 짚어주셨던 종목 리뷰를 먼저 해봐야겠습니다. 먼저 6월 5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이죠. HD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거의 5%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보면 될까요? 사실 이제 변압기 쪽은 뭐 충분히 중장기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의 위치 에너지는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변압기 산업이 10년 내 가장 최대 성수기가 지금 도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주목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게 미국 쪽에서 이제 노후된 변압기에 대한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25년짜리와 40년짜리 둘 다 이제 교체 시즌이 온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전기차 인프라 투자가 오늘도 시장에서 조금 꿈틀거렸는데 사실상 이제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도 변압기에 대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에 열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사실상 이제 변압기에 대한 설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게 이제 30년의 완전한 전기차로의 전환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30년에서 35년까지 이게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뭐 캐나다 산불도 그렇고 지금 이제 지구의 온도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벌써 2도나 넘게 올라갔는데 2도 정도면 이제 얼음이 녹을 정도의 굉장히 좀 큰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변압기 수요가 또 늘어나겠죠.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배로 떠서 있는 그러니까 배 자체가 이제 어떤 하나의 배터리가 되는 이런 시스템들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전방위적으로 너무 좋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 안에서 이제 사실 가장 좀 두꺼운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일부 제가 이제 재룡전기나 재룡산업 같이 좀 언급드렸는데 그쪽이 조금 더 탄력적일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중기적으로 봤을 때 좀 묵직하게 끌고 가보시기에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은 변압기 수요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서 홀딩하는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분석을 해볼게요. 지난달 15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SP 시스템스는 고가를 기준으로 5%가 넘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참 이 종목이 속을 좀 썩이는 종목인데 애증의 종목이신가요? 네, 일단은 다시 수익권으로 왔다가 지금 거의 뭐 본전 수준으로 다시 조금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로봇 산업에 대한 뭐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이제 자동차가 사실 최근에 수출량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물건을 옮기는 겐트리 로봇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고 또 현대그룹과의 이런 연관성이 과거부터 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주봉이나 월봉상 특히나 이제 월봉상에서의 좀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중반이 지나가고 있고 그래도 견조하게 월봉상으로 양봉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달 정도에 좀 굉장히 좀 큰 시세가 또 분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중장기 이평선들이 워낙 좀 견조하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흐름도 일단 나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이 이전 저점 부분에서의 조정이 나오는지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P 시스템스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을 한다라면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접근이 로봇주 전반으로 유효할까요? 사실 이제 로봇주들이 상당 부분 많이 조금 소외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서빙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100% 이상 늘어났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최근에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외식 쪽에서 이런 고정비들을 좀 절감하기 위함 그리고 사실상 인력난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월 매출 5천만 원 이상인 쪽부터 빠르게 좀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서빙 로봇뿐만 아니라 지금 전방위적으로 로봇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로봇 산업도 이제 막 개화가 되고 있고 이게 아직까지 뭐 중국 의존도가 높다 이런 얘기가 많지만 사실 국산화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시장의 확대를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간 조정을 거치지 않았나 싶어서 뭐 다른 기타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로봇주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정 기간을 거쳤으니까 다른 여타 종목들도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지수 혼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섹터부터 먼저 궁금한데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힌트를 좀 저번에 너무 어렵게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굉장히 쉽게 냈습니다. 백고동 소리. 그러니까요. 백고동 하니까 뭐 바로 떠오르네요. 그렇죠. 하나밖에 떠오르지가 않죠. 조선. 조선인데 그래서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미포 조선을 조금 들고 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한 이유는 후발 주자로 충분히 뛸 수 있고 다른
종목 대비했을 때 이제 가격적인 매력도가 조금 있다라고 네. 판단이 들어서 해당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타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종목군들 보시면 뭐 이미 일정 부분 이상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종목군들의 특성은 영업이익에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점이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영업이익에서는 분기 영업이익에서는 아직까지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중소형선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선업황 중에선 가장 빠르게 장부가가 좋아지는 걸로 유명했고 그래서 항상 이제 조선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때마다 가장 선두에서 올랐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성과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주량을 워낙 많이 받았었던 이 회사가 다른 기타 회사 대비했을 때 성과의 반영이 느리게 되면서 오히려 영업이익이 적자로 유지가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흐름을 보시면은 단기성 1년 물량이 거의 이제 55%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 얘기가 뭐냐면 단기간에 인도해야 되는 물량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성과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물량이 나가고 나면 추가적인 수주를 받게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성과가 높은 것들로 빠르게 회전이 돌기 네.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적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속도도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기조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HD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간 거에 키만 맞춰도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한 20에서 30%의 상방은 그냥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하반기에 조선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네. 사실 한 중기적 한 2, 3년 정도로 본다라고 했을 때 아마 조선업황이 조선주에 투자했을 때 좀 수익률이 높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국제해사기구죠. IMO라는 그 국제해사기구에서 2020년부터 사실 환경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황산화물이 3.5% 이하로 떨어져 이게 0.5%까지 떨어뜨리게 만드는데 그를 위해서 이제 스크러버라는 탈항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고 스크러버라는 탈항 장치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운행했을 때 이런 영업비적인 부분이 많이 들게 되고요. 또 모양도 외견도 이쁘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오염수를 이제 해양에다가 버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입항을 거절당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러한 규제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도 계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런 노후 선박들이 교체를 해야 되고 그중에서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LNG선 같은 이런 친환경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LNG선에 대한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네. 수주 부분을 상당 부분 거의 뭐 7, 80% 이상 기본으로 들고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황이 굉장히 좋은 거고 영업이익 쪽에서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이 조선업 특성상 한 4번 정도 대금을 나눠서 이제 받게 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 대금의 지급량이 커집니다. 근데 이 4단계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분기적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거는 이제 대세적으로 2018년부터 쌓아놨었던 이런 물량들에서의 폭발적인 장부가 반영이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성과는 월등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될수록 실적적으로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가 지금 조선업황을 보는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좋은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마 이제 저는 지상에서는 전기차, 바다에서는 LNG선 이런 식으로 이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좀 이 부분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뭐 모잠비크라든지 카타르에 대한 이런 대규모 수주들 이연됐었던 수주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 달도 사실 사우디 관련된 또 방한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가시화가 될 때마다 조선업황과 뭐 기자재 쪽은 지금 워낙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긍정적인 모멘트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사실 오늘은 좀 주가가 2%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뭐 네. 현재가 바로 매수하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조금 보수적으로 매수 전략을 드린다면은 77,000원에서 8만 원까지 이번에 뭐 FMC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3% 정도는 변동성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92,000원으로 짧게 잡았지만
있지만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충분히 종고점 테스트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92,000원 보지만 운용 기간을 만약에 넓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1만 원까지 상방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7,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바닥권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군들은 바닥권에서 이미 이제 일정한 라인들을 좀 돌파를 해버렸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해당 종목이 눌리게 되면 2차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좀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손절보다는 이제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떨어진다면 2차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양대 시장은 엇갈리는 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하락으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스닥 시장은 소폭의 강세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상 이제 FOMC라든지 CPI에 대한 불안감들이 조금 높아지고 있죠. 네. 그 이유가 이제 뭐 시애틀 항구에 지금 파업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터키 항구도 지금 좀 막혀 있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부담감이 확대가 될 수 있고 또 하필이면 FOMC 바로 직전 날에 CPI가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좀 기술주들이 좀 상당 부분 또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차익이 나왔고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환율이 벌써 1289원대로 떨어졌죠. 환율에 네. 대한 부담감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환율 부분이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국인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약간의 좀 더 강한 시세가 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FOMC까지만 조금 조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단기 박스권 만들면서 좀 긍정적인 테마성 시장 흐름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마성인 시장 흐름이 예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CPI가 지금 사실 FOMC 회의 첫날에 지금 발표가 되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상 이제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뭐 당장의 그런 이 FOMC에서 금리 동결 부분이 물론 이게 또 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그 의견조차도 사실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라도 그게 이제 후 순위로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FOMC 회의록에서의 좀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시장에서는 7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인근 국가들에서 또 긴축 움직임들이 네.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좀 확인하고자 하는 기조가 강력해질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시장을 주도했었던 거는 기술주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 상방을 좀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에서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그렇게 좀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회의록 부분에서 좀 부담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CPI를 조금 더 강력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시간으로 내일 CPI가 발표가 되는데 더욱더 강력하게 확인하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계속해서 엇갈리는 장세를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 되겠죠.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일단 우리 증시는 FOMC 영향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께서는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관망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에이딘홀딩스의 이지원 대표님께서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는 가운데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인포스닥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님께서는 관건은 잭슨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 어떠세요? 사실상 상반된 지금 얘기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요. 추격 매수 자제와 관건은 잭슨홀은
지금 상황을 조금 지켜보자라는 네. 얘기고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라는 거는 뭐 이제 7월 달도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높다라고 네. 지금 배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수적인데 조금 더 무게를 실으시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했었던 거는 2%대의 인플레이션율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내려왔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해야지는 시장의 판단이에요. 그렇죠. 시장이 기대하는 바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상 아직도 4%대, 뭐 요 수준은 2%대랑은 괴리감이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관건은 고용이죠. 사실상 고용이 좀 굿뉴스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상 고용이 좋으면 경제가 튼튼한 거고 이게 이제 경제에는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고용이 좋으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안 좋다고 하고 또 고용이 조금 안 좋아지면은 바로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하면서 또 안 좋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가 지금 기술주들의 영향을 주는 부분이 과거와는 사실 다르긴 합니다만 아직도 의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시점에서 7월 달에 인상 가능성이 있는 이 시점 그리고 지수가 바닥권에서 정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분위기가 안 좋게 되면 단기적으로 차익이 얼마든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물량을 홀딩을 하거나 저는 오히려 지금 좀 몸집을 약간은 축소를 해서 리스크 대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저도 시장이 다시 상승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배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사실상 단기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고 좀 시장이 눌리려고 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었던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을 조금 더 붙돋우는 이런 흐름들이 네. 나타났고 이게 한 3번 정도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박수 칠 때 조금 편안하게 몸집을 줄일 수 있을 때 약간의 리스크 차원으로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해놓으신다라면은 앞으로의 포지션을 결정할 때 너무나도 편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번 주 같이 변수가 클 수 있는 시점에서 굳이 비중을 확대할 필요는 전 없고 오히려 만약에 이제 회의록에서도 7월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발언이 나오면 그때 추적해서 들어가도 네.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시장은 점점 우상향을 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조금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요즘에 사료 쪽, 곡물 쪽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제가 이제 매주 나오기 때문에 계속 같은 섹터를 들고 나올 수가 없어서 네. 제가 그쪽을 조금 많이는 들고 오지 않고 있지만 이전에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을 또 소개를 드렸었고 네. 계속적인 좀 이제 환경 부분이라든지 이슈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쪽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내일도 그리고 단기 제한 테마로 정말 자주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많은 모멘텀이 있거든요. 뭐 첫 번째로 기후 변화 있죠. 그리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시애틀 항구와 관련된 부분들, 흑해 항구도 지금 문제가 있죠. 게다가 지금 작황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일단 뭐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보호무역주의까지 지금 상당 부분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신문의 일면에 기후가 너무 높아서 이제 중반 지역에서는 뭐 이런 업종들, 이제 생산들에 대한 이런 종류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기후 변화가 지금 심각하고 지금 댐도 폭파가 됐죠. 게다가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는 지금 사실상 기능을 좀 상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재고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선물 가격까지는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전술핵 관련된 배치 얘기까지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 단연 이런 뭐 곡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에서의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도 네. 사실 수산물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대체할 육계 관련주에도 관심이 좀 쏠리게 그렇죠. 뭐 되잖아요. 육개든지 네. 대주군. 근데 그게 또 수요가 몰려버리면 이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수입하는 게 진짜 많거든요. 네. 사실상 곡물도 쌀 빼고는 다 수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수입 의존도가 과거와는 다릅니다. 정말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에서 좀 단기간으로 쇼킹이 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땐 단기적으로 뭐 사료 곡물 쪽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중기적으로는 필패죠. 필패를 피할 수 있는 필승의 섹터죠. 음식료.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나와서 한번 가격을 올리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도 우리나라는 연동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농심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52주 신고 계속 찍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단기적인 부분들, 중장기적인 부분
부분들 좀 생각하셔가지고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시장이 어려울 때 만약에 FOMC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라면은 또 모르겠지만 만약에 좀 부정적인 이슈로 가면 분명 테마주로서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좀 먹는 것과 관련해서 좀 살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5월 8일에 신성홀딩스를 좀 공략을 해주셨었는데 오늘 네.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네요. 21%가 높네요. 지금 수익률이. 네, 뭐 사실상 조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왔죠. 이게 이제 정치 테마로 약간 엮이는 부분이 네.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후발로 튀기기는 했습니다만 뭐 충분히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 아마 10,000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사실상 이 위치를 이제 뚫어버리게 되면은 뭐 12,000에서 13,000 순식간에 가는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해당 가격대에서 주가의 슈팅이 나올 때 19,350원까지 갔었던 네. 그런 이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충분히 지금 이제 거래량 또 동반해서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좀 이격을 좁히는 수가 있겠지만 네. 뭐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신성홀딩스도 오늘 두 자릿수대 강세를 보였는데 앞으로 조금 더 열어두고 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